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 심의권 침해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2년 이 정도가 됐어요. 특검은 전례 없는 범행이다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첫 구형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지금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중대하게 혐의 사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도 올해 1월에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를 유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에 신청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벌였던 이 며칠간의 행위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오늘 지적한 대로 전례 없는 범행이고 그 국민의 어떤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를 사병처럼 이용한 것이다. 매우 중대하게 본 거고 그 외에도 계엄 당일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든가 증거인멸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계엄과 관련해서 벌인 범죄의 하나하나의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년의 구형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이 체포방해 5년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보다 높게 나온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체포방해 혐의가 양형 기준으로는 4년이 지금 최대로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는 5년을 구형하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는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가장 중한 죄이고 이것이 2월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은 스케줄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16일에 오늘 구형에 나온 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을 떠들썩했었던 지점들,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던 것인가? 초반에는 그것으로 그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이 체포방해 혐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쟁점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뭐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락 된다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 심의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이미 다루어졌었는데 그때는 탄핵을 인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불리한 정황으로서 이미 명시적으로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무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민주당에 있어서의 폭정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서 넣었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일단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죠.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네. 내란과 관련 있는 범죄고 내란의 연속 성사학에서 있었던 범죄 행위인 것은 맞지만 내란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사건이죠. 이게 그날 우리가 다 봐서 알듯이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이 되는 거고요.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계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고 내란 사건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자체로서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은 또 인정이 되는 거고요. 비화품 기록 삭제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사후 계엄문건 작성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직권남용 이 개별 범죄의 사실들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이미 여러 차례 재판부가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1월 16일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네, 경호처가 체포방해에 이제 동원이 됐었던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공수처가 원래는 체포영장을 스스로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력한 부분들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경찰 기동대와 함께 들어갔었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체포영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절차적으로 한 가지만 법에서 나아가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선고가 10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체포방해 혐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한 5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최후 진술할 때 이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즉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관절을 수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재판부는 1월 16일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관련된 주장은 이미 당시 체포영장 발부 과정,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서 동일한 주장을 계속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단 한 번도 받아들인 바가 없습니다. 이 재판 역시 다를 리 없고요. 그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법리 해석상 공수처의 수사권은 이미 이견 없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이 재판부에서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무죄라는 주장 내지 공소기각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이 재판부는 범죄 혐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거로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서 그 계엄 시민권 침해 부분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의 선행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포방해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필을 했었고 다만 이게 구속 취소 이후에 단 한 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취지가 인용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이런 단계는 소명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확정적으로 유죄의 심증이 나와야만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죄 취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최후 진술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은 국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공소장의 범죄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즉 긴급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도 듣겠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 저도 이제 봤는데요. 네. 저는 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최후 진술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주장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런데 특검에서 양형 구형 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공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 감축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표현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정당하게 어떤 법적인 그 해석에 따라서는 이 무죄 취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어떤 법적 권리 주장을 넘어서서 이런 법기술을 통해서 이 불법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봤고 아마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또 국민을 깨우려고 한 계엄이다. 계몽령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사태의 원인이 국회에 의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 위법이라는 계엄이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법적 요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진술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10년 구형에 대해서 양형 판단을 할 때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법원의 최종 이 선고도 구형량에 준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짚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문에 있어서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고 예산안 전국 같은 거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적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년여 사이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져갔지만 여야 간의 대립과 그 구도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혐의점들의 선행 판단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죄가 나올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최후 진술 과정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크게 유리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메간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제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뇌물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알선수재로 이야기가 됐어요. 이유가 있을게요. 왜냐하면 뇌물죄가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됐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그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 적용은 어렵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묵인, 승인, 인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아니 뇌물이 아니라 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게 인사권의 행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라든가 직접적 물증을 통해서 공모나 이 관계에 대한 소명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공무원 범죄인 알선수재로 기소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추가적인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기재해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을 받은 아마 국수본이 추가 수사를 하거나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2차 특검이 수사를 할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추가 입증이 된다면 이후에 뇌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하는 이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소장이 변경된다거나 그러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특검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호수 전 차관도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었는데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호수 전 차관의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단 기소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마무리가 되고 이게 경찰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특검이라는 것이 무리한 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했다라든지 혹은 특검 자체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여러모로 특검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 특검을 추진했었던 민주당 측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지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는데 전직 보좌관의 폭로전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번지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이 호텔 투숙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절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지만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고 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의 공방도 사실 이례적이죠. 같이 일했던 이 의원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실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재직 당시에 갖고 있던 어떤 개인적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보좌관들의 일반적인 폭로전 때 그것에 대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당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직접 정청래 대표도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두 분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거치의 결정까지 갈지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사안이 무겁지 않다 정도로 넘어가기에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 태도나 기자들을 언론에 대한 태도가 적절했느냐의 문제까지 국민 여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히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입장, 저는
명백한 사과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사를 할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피해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본인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뭐 특정 언론사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유난하게도 사과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냈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지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때 강선우 후보자도 결국 당에서 국제위원장 자리는 계속 지키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9월에도 원내대표들끼리 3대 특검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 기간을 늘리고 수사팀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원내대표들끼리는 협의가 되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가 전혀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을 기자들 앞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수습이 되는 듯 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안에서 골맞던 것들이 점점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과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쿠팡 박대준 전 대표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전직 보좌관을 잘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지금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수사로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박대준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와 쿠팡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여러모로 보았을 때 적어도 원내대표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할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필리버스터 이후에 뭐 분위기 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오늘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면은 네.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또 연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미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합의된 법안을 발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법안을 넘어서서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함께 스피커로서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죠. 한 전 대표는 최근에도 주말에 본인의 북콘서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이후로 뭐 노고가 많았다라고 SNS 올리면서 화해 제스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결국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한 전 대표 측에서 이런 형태로 노고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뭐 단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마무리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글쎄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접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직전까지도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직접적으로 징계 절차를 가고 있다고 봤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한 몇 가지 말을 가지고 다음권 2년 정지라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순위는 한동훈 전 대표의 칼날이 상할 것이다. 라고 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이 국면 하에서 이런 화해적 제스처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지만 뭐 두 분이 일단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장동혁 대표는 탄핵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절연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두 분이 적정하게 타협하는 건 오히려 지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도층 확장 전략이라는 어떤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분이 그 어설프게 봉합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거기에 이준석
대표까지 나가는 3자 간 연대는 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1월 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형성된 어떤 전국 상황에서는 정책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어떤 전략적 연대가 고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말 상황만 보면 세 분이 같이 가기에는 지금 너무 서로 멀리 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제 또 재판 결과 중에 좀 중요한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보라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게요. 먼저 듣겠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오늘 유족 측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한 6년여가 걸렸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북한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이런 형태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건이 커지는 게 무죄를 내린 재판부가 지기현 재판부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를 주었기 때문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조작한 정치 사건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당시 관련돼서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실 결론이 난 사건인데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기소를 했습니다. 관련된 주장들은 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라든가 이 그 관련자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확인된 문서라든가 남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그 당시 국정원장 등이 충분한 소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갔고 그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저는 무죄가 예정돼 있었던 사건이고 그러한 부분을 법원이 당연히 증거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거기에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다. 이거는 아무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심이 가는 수준이지만 검찰에서의 증거가 좀 부족했다라고 판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를 보강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쿠팡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팡의 이 셀프 조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은 정부 지시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쿠팡이 아예 우리 국민들하고 등 돌리고 쿠팡을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화만 돋구고 있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합니까? 진상을 조사한 후에 실제 쿠팡이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상세하게 어떤 이 진상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내용을 밝히라는 것이었지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본인들이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발표를 얘기한 게 아니었죠. 지금 쿠팡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오히려 미 정치권을 향한 로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태도를 볼 때 국민들이 과연 쿠팡을 더 이상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상황을 던지는 오늘 입장 발표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 입장을 보면은 쿠팡 측에서는 본인들은 결국 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꼭 본인들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 노트북을 꺼내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열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것인지 혹은 쿠팡 측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삭제를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뭐 단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형태로 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쿠팡 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처벌들, 이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정부가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